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셜 투자 특강 수익을 말하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윤권 전문가님과 함께 주간 시황과 전문가님의 8가지 주식에 대한 특강이 있었는데요. 주식은 부동산이다. 주식은 투기가 아니라 과학이다. 앞으로 이어질 특강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공윤권 전문가님의 수익을 말하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윤권입니다. 예, 수익을 말하다 오늘 시황과 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깥에는 가을비가 아주 분위기 있게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벌써 겨울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 저평가 단계에 있다고 판단을 하면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 증시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소폭의 강세를 보이면서 오전에 살짝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오후장에 상당폭 좀 하락을 하면서 정강후약의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장 상황을 우리나라 장이 미국장을 그대로 연동되기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몇 가지 시황과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나스닥 지수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전날 나스닥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날 나스닥 지수를 보면 소폭 상승 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면서 나스닥 지수는 거의 전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21선을 타고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인데요. 상당히 부러운 모양이죠. 우리나라 시장은 나중에 차트를 보시겠지만 이렇게 한참 아래쪽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이 나스닥 시장을 따라가기 때문에 나스닥의 체크는 필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스닥 시장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별로 움직임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번 주 내내 1600선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는 횡보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보셨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30%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반도체 업종인데요. 삼성전자가 2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반도체주들이 1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업종 전체가 엔비디아라는 미국 AI 반도체 회사의 영향을 받고 있죠.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올랐죠. 엔비디아에 의해서 다음 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가격이 결정이 됐었는데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조금씩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직접 HBM을 납품하는 회사는 하이닉스고요. 삼성전자는 D램 중심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보신 것처럼 6월 초중순에 한번 고점을 찍고 그동안 횡보를 하면서 이때는 또 AI 반도체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급락을 한번 하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출렁출렁 하면서 21선을 타고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전고점 $140를 찍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애플, 엔비디아 이렇게 보면은 $3조 넘는데요. 우리 원화로 계산하면 4천조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우리나라 증시 전체 시가총액이 2,500조 정도인데요. 한 회사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전체 시장보다도 훨씬 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러운 모습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좀 가망이 있지 않겠느냐, 가능성 있는 시장이 아니겠느냐 하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함께 우리나라 지수에 영향을 끼치는 종목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관련주인데요. 테슬라가 이전에 역시 6월 달에 27만
271달러 고점을 찍고 260달러까지 최근에 올라왔다가 다시 221달러로 하락을 했었죠. 이때 하락했던 이유가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로보택시 시연회를 했는데 대중이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치면서 한번 급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테슬라의 움직임은 또 왜 우리나라에 중요하냐? 그 반도체 업종이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30%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전기차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LG 에너지 솔루션, 뭐 LG 화학, 그리고 삼성 SDI부터 비롯해서 에코프로 그룹 등등 포스코 그룹에서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종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테슬라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나라 장도 바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역시 아직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저하가 우리나라 전기차 업종의 하락으로 바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또 이 당시에 상승할 때는 우리 장에 또 영향을 못 미쳤어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와 우리나라 그리고 엔비디아와 우리 반도체, 테슬라와 우리 2차 전지 업종을 비교해 보면은 강세 반영이 아니고 약세 반영이 되고 있다. 강할 때 좀 더 강하게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강할 때 반영이 못 되고 있고 약할 때 오히려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인데요. 그러면서 조금만 빠져도 미국이 출렁해도 우리나라는 아주 큰 폭으로 무슨 나비 효과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5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폭의 하락이 장중 30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장세가 나왔는데요. 그때도 AI를 비롯한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잠시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국 시장보다는 우리나라 장세에 아주 크게 반영이 됐었죠. 그래서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나라 장이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강세 반영이 아니고 약세 반영이 되면서 훨씬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가 났었는데요. TSMC입니다. 항상 삼성전자와 함께 거론되는 종목인데요. 삼성전자가 디램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면 TSMC는 파운드리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파운드리 점유율이 90% 이상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TSMC와 한번 겨뤄보겠다. 우리도 파운드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실적이 좋지 않으면서 다시 철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TSMC가 전일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무려 실적이 당기 순이익이 13조에 이르면서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가가 발생을 했습니다. TSMC의 시가총액도 드디어 1조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350조인데요. 삼성전자가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치면은 한 400조 가까이 되는데요. 삼성전자보다도 3배 이상 덩치가 큰 그런 회사가 되어버렸죠. 우리 입장에서는 참 부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TSMC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사실은 TSMC가 좋을수록 우리는 별로 좋을 게 없는 그런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도 악영향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외부 영향이 우리나라에는 좀 안 좋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오늘 장이 한 20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종합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지수가 오늘 17포인트 내려서 2,59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나스닥은 여기 가 있었죠. 반면에 우리는 여기서 옆으로 기고 있는 모양입니다. 최근에 8월, 9월, 10월 3개월 동안 해외 시장들이 글로벌 시장이 다 이렇게 상승할 때 우리는 이렇게 역으로 하락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나만 가지고 그래? 왜 우리 시장만 이럴까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로 수급인데요. 시장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경제학 논리하고 똑같은데요. 사자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팔자가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시장 가격의 원리인데 집중적으로 팔자가 많이 나온다. 그것도 외국인들에 의해서 팔자가 많이 나온다. 뭐 재료라든지 기타 글로벌 정시라든지 뭐 다른 요인들은 사실은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요인들입니다. 이 다른 재료 같은 경우는 수급에 영향을 미쳐서 그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급이 아주 악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전반적으로 발목 잡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까지 28일 연속 외국인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도 역시 400원 내려서 59,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종합지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완전히 쭉 빠져버리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때 저점도 전혀 지지 못했고요.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가 뭐냐고 보면은 바로 수급의 문제였는데 외국인 매도가 지속적으로 27일 동안 쏟아져 나오면서 무려 11조를 27일 동안 팔아치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개인들이 받아주더라도 그 11조를 개인들이 그대로 다 받았는데요. 아무리 개인들이 받아주더라도 집중적인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나오다 보니까 받아주는데 한계도 있고 오늘도 아마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6만 원 선에서 과연 지켜질 것이냐 안 지켜질 것이냐 이 싸움을 최근에 계속해서 개인과 외국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6만 원에서 거의 한 10일 정도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11조를 팔았던 외국인과 그 11조들을 그대로 샀던 개인들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6만 원 고지에서 벌써 2조 정도, 2, 3조 정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지수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언제 올라올 거냐, 언제 반등을 할 거냐에 따라서 아마 전체 지수도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움직임과 하이닉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최근 들어서는 좀 디커플링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차트가 여기 와 있었죠. 전 저점에서도 한창 빠져서 이렇게 와 있었는데 반면에 하이닉스는 여기서 반등을 줘서 쌍바닥을 찍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소폭 빠지긴 했습니다만 18, 9만 원대에서 그래도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오늘의 조정은 사실 전 고점 부근에서 한번 조정을 받는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오히려 보시면 종합지수의 움직임과 거의 비슷하다. 종합지수가 하이닉스와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의 움직임과 거의 일맥상통하는데요. 여기서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삼성전자에 의해서 반도체주가 업종이 움직이고 이 반도체 업종에 의해서 우리 정시가 움직이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순서였고 당연한 과정이었는데 앞으로는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하이닉스에 의해서 우리 장이 움직일 확률이 높다. 하이닉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장세가 같이 움직일 확률이 높다는 그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디커플링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AI 반도체 시장 때문인데요. 아까 보셨던 엔비디아의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같이 성장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실적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내는 그런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시가총액 400조의 삼성전자와 현재 140조 정도의 하이닉스가 그 갭을 얼마나 줄여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수급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제도적인 문제죠. 바로 검투세인데요.
금투세는 뭐 여러분들이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구체적으로 모르셔도 금투세는 우리가 주식을 해서 벌은 돈에 세금을 매기는 거야. 이 정도는 아시고 계실 건데요. 그 세금을 매긴다는 불안감, 심리적인 위축이 수급에 다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서 특히 큰 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들이 지금 사서 조금 벌면은 그 세금으로 다 내는 거 아니야? 세금 때문에 주식 못 하겠네. 이런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주식 시장은 심리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심리가 움직이면서 수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금투세라는 장벽 폭탄이 하나 대기하고 있으면서 저것 때문에 장도 안 좋은데 괜히 저것 때문에 또 주식 못 하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야가 금투세에 대해서는 아마 유예 내지는 폐지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고요. 다행히 국세청장이 실무적으로 2025년 1월부터 시행하기는 좀 힘들다는 말을 하면서 약간의 안도감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우리나라장만 아까 나스닥이나 미국 시장의 주식들을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시장만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외롭게 외톨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분위기에서 금투세라는 시한폭탄이 하나 더 떨어진다고 하면 당분간은 상당히 좀 움직이기 힘든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은 세금을 징구할 그런 제도를 실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장을 어떻게 조금 더 부흥시킬 것이냐,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우리 장을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상법을 개정하고 금투세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개인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에 대한 보완 혜택이라든지 뭐 거래세에 대한 감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장이 부흥이 되면서 나중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금투세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치권에서 빨리 결정을 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주식시장에서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항상 주식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주도 업종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는 상승기에는 주도하는 업종이 있었는데요. 과거로 가보면은 중공업주들이 수주 물량이 폭발하면서 현대중공업 중심으로 장세를 이끌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중심의 IT주들이 또 장세를 이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차 전지 중심의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SDI를 비롯한 2차 전지주들이 전반적인 장세를 이끌면서 종합지수를 끌어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업종 비중이 큰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이 우리나라 정시에서 40% 정도를 차지하는 이 덩치 큰 업종들이 전혀 움직이질 못하면서 우리나라 장세를 이끌 만한 주도 업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물론 그 틈새 종목 업종들이 약간씩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는 장을 이끌기는 역부족이고요. 전반적인 장세를 이끌 만한 그런 업종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시장은 약세 구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주식 투자하기 힘든 그런 장입니다. 오늘도 보면 상승하는 업종이 거의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뭐 현대차 그룹 정도는 버티고 있고 그동안 이제 하락폭이 컸던 화장품 관련주들,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이 워낙 이제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을 주는 정도고 상승 국면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런 종목들이 좀 버티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 중에서는 메르츠역 금융지주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한 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코스닥 종목에서는 뭐 바이오 쪽에 얼마 전에 위고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비만 관련주들이 한번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 관련주들은 최근에 조정을 들어갔고 바이오 관련주 내에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순환매 차원에서 항암제가 한번 됐다가 원숭이 두창 관련주가 한번 됐다가 비만 관련주가 됐다가 이렇게 순환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오늘은 뭐 특징적인 그런 주식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로 시황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테마가 하나 나타났는데요. 바로 원자력 발전 관련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의 원자력 발전주들이 중소형 전기 전력주들 그리고 대림이엔시, 두산 에너빌리티 등이 급등하면서 원자력 발전주들이 하나의 테마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아마존이 SMR이라고 하는 원자력 발전에 5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관련주가 하루 만에 4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옛날에 한국중공업이었죠. 우리나라에서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아주 독보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에너지 관련해서는 조금 큰 그림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지구 환경을 위해서,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그럼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 현재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곳이 석탄, 석유, 화력 발전소입니다. 이쪽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매연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생활 매연인데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이 발전소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게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태양광, 풍력, 태양열, 뭐 파력, 조력, 소수력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요. 현재는 태양광과 풍력이 주력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없애면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이 미래 테마가 형성이 됐었고요. 그다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하는 것이 자동차 매연이다. 그러면 자동차 매연에 석유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 배터리를 이용해서 가게 되면 매연이 안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전기차가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하나의 테마가 되면서 미래 산업으로 부각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런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물론 좋기는 하나 당장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는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당장 쓸 수 있는 좋은 에너지원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원자력인데요. 원자력은 아시는 것처럼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에서 있었던 그런 위험성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없애면서 원자력이라는 좋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다 나온 것이 SMR인데요. Small Modular Reactor죠. 작은 모듈 형식의 이제 원자로라고 보면 되는데 SMR이 아마존 같은 기업이 투자를 했는데 사실 아마존만 한 게 아니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오픈 AI에서 모두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전망이 밝은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너지 분야에서 다양한 에너지를 대체하는 그런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SMR도 그중에 하나의 큰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자력과 SMR이 어떻게 다르냐? SMR이 왜 원자력에 비해서 좋으냐? 그 첫 번째가 안전의 문제죠. 원자력 같은 경우는 큰 규모를 사용하다 보니 여러 안전의 문제, 누수의 문제가 있는데 SMR은 모듈러 안에서 독자적으로 있다 보니까 안전의 문제가 있고요. 안전 사고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 1000배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는 용량으로 보면 한 5분의 1에서 8분의 1이 됩니다만 발전 설비를 짓는 데는 원자력이 5조에서 10조 정도 들어갑니다만 SMR은 한 3천억이면 가능하고요. 공사 기간도 보면 한 서너 배 정도 차이가 나고 이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미래의 에너지로 불리고 있는데요.
아마존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이 SMR에 최근에 투자를 하면서 SMR이 하나의 테마로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SMR의 중심에 바로 우리나라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는데요. 최근에 3개월 가까이 계속해서 바닥을 다졌죠. 그리고 SMR 수혜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SMR은 사실 하루 이틀 갈 그런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전 고점을 뚫게 되면 아마 새로운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미래의 가능성 있는 업종 그리고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업종 우리 생활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테마로 집중하는 것이 수익을 내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보면 SMR도 상당히 비전이 있는 그런 테마다. 그중에서도 두산중공업은 SMR의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대림 DLENC가 상승을 했는데요. DLENC는 옛날로 치면 이제 대림산업이죠. 대림산업도 SMR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전일 하루 장대 양봉을 나타냈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첫째지만 DLENC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SMR 테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물론 힘든 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이런 테마가 등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징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에너지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이전에 한번 열풍이 불었었죠. 근데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이 태양광이나 풍력은 꾸준한 전기를 생산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 때가 있고 적게 불 때가 있고 햇빛이 많이 쬐을 때가 있고 적게 쬐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많이 쬐을 때 좀 저장을 했다가 적게 쬐을 때 쓰고 이런 게 또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ESS 분야인데요. ESS도 미래 에너지 분야로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테마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ESS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SMR이라든지 이런 쪽은 주기적으로 아마 앞으로도 순환매 양상 테마주로서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있지만 그 외에 이런 소테마들도 관심을 가지시면 한 번씩 좀 조정받을 때 사놓으면 충분히 수익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지난주에 제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주식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잘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제가 주식은 부동산이다, 단적으로. 그리고 주식은 과학이다. 침대만 과학이 아니고 주식이 과학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부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실제로 이게 실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그 회사를 아주 조각내서 주식이라는 형태로 거래가 되게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한 100만 평짜리 회사가 있으면 주식을 10주 사면 그 100만 평에 한 1평 정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식은 부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측면을 더 말씀드리면 주식을 부동산을 사듯이 신중하게 사야 된다. 누구 말을 듣고 좋을 것 같아 해가지고 주식을 들렁 사게 되면은 10중 8구는 손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꼼꼼히 따져보고 만약에 땅을 1억 원어치 산다, 아파트 1억짜리를 산다고 했을 때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고 뭐 등기부도 떼보고 지금 시황도 한번 알아보고 뭐 성향도 위치도 한번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식을 하시면은 충분히 성산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워렌 버핏이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만큼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치가 있는 주식을 오래 보유해서 대박이 났던 당사자가 워렌 버핏인데요. 우리가 워렌 버핏처럼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하는 거는 아주 가벼운 매매, 유동성의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유동성이 좋다고 해서 너무 유동성에 매몰되면 항상 손해를 본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좋지만 부동산을 하듯이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주식은 부동산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주식은 과학입니다. 주식은 투기가 아닙니다. 주식이 투기라고 막 던지면 안 돼요. 주식은 아주 과학적으로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본질적 가치, 내재적 가치, 밸류에이션, 그리고 외부적 환경, 그리고 기타 요건, 세계적 응시 상황, 글로벌 시황까지 다 반영이 돼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주식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과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식은 절대 투기가 아닙니다. 뭐 이거 투기판이니까 뭐 대강 하자 이렇게 접근해서는 그 가치를 절대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죠. 그렇다 보면 가치 있는 주식을 발굴해내지 못하고 가치 없는 주식에 또 손이 가게 되고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과학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중요하다. 주식의 가치를 알아보려면 그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알아야지 그 가치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밸류에이션 부분, 주식을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술적 분석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동 평균수로 나타낸 이제 심리적인 부가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기본적 분석을 중요시하고 항상 기술적 분석을 참고로 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럼 기본적 분석에서 과연 뭐가 중요하느냐? 기본적 분석을 도외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차트만 보고 대강 살고 팔면 되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트를 가지고 매매를 해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단기 매매는 가능합니다만 지속적인 매매는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차트 매매를 할 때에도 밸류에이션이나 기본적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지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 분석을 기본으로 해서 기술적 분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비율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PBR을 기준으로 해서 PSR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비율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본적 분석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야? 모르겠는데 그냥 샀어.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야고 물어보면은 최소한 뭘 만드는지는 알아야 되고 뭘 생산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뭐 만드는 회사야 하고 물어보면 반도체하고 그래도 뭐 휴대폰하고 뭐 이런 거 만들잖아 정도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는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 회사가 뭘 만드는 회사고 이 회사가 차후에 주력으로 뭘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어떻는지 정도는 아셔야지 투자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 구조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무 구조는 회계사나 세무사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요즘 워낙 자료화가 잘 돼 있어서 얼마든지 접근하실 수 있고요. 재무 구조에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자산에서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이 이런 식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괜히 헷갈리고요. 크게 보면 매출액과 그리고 영업이익, 경상이익, 순이익 정도는 체크를 해야 된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늘었는가, 그리고 영업이익이 늘었는가, 경상이익, 순이익은 어떻게 되는가 정도는 아셔야 된다.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이제 PSR의 이제 매출의 성장률인데요. 그러니까 세일, 매출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매출이 는다는 것은 성장성이 있다는 말이고요. 물론 영업이익이나 자산도 중요합니다만 매출의 성장성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주식평가 기준을 알아야 한다. 요즘은 수치화가 잘 돼 있어서 본인이 계산을 안 해도 돼요. 예를 들면 PSR이 5다, PER이 15다, PBR이 1.2다 이런 식으로 다 수치화가 돼 있어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이런 수치들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주식의 평가 기준은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회사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고 재무 구조도 알아야 되고 평가 기준은 최소한은 아시고 나서 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현대로템이 지하철, 열차를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현대로템이 신고가가 계속해서 나왔죠. 어느 테마로 분류가 되고 있느냐? 바로 방산 테마입니다. 지하철 열차 만드는 회사가 왜 방산이야? 자, 회사 내용을 모르시면 이제 그런 착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과연 어느 제품을 만들고 있는가를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현대로템을 제가 샘플로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작년과 올해인데요. 올해 2분기까지 작년에 레일솔루션에서 1조 5천억이 발생했죠. 그런데 방산물자 부분에서 1조 5천억이 발생했어요. 전차 같은 걸 만드는 회사죠. 그렇게 보면은 거의 레일이나 방산이나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이 LIG 넥슨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이 방산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거예요. 현대로템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 정배열이죠. 제가 기술적 분석을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정배열, 5일선, 11선, 21선, 61선 이렇게 정배열되어 있는 종목은 정말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배열이 되어 있다는 것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에 있다. 이 정배열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흔들흔들하면서 저점을 높이는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죠.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이 정배열로 이루면서 여기를 중심으로 흔들흔들하면서 저점을 높여나가는,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배열을 이루게 되면은 정배열에서 조금 벗어났다가도 다시 이동평균선으로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정배열에서 붙었을 때 샀다가 떨어지면 팔고 샀다가 팔고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셔도 충분히 가능한데 정배열 관련주에서 놀게 되면은 단기 매매, 중장기 매매 모두 가능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이 최근에 이렇게 상승하게 된 것은 방산 관련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로템의 매출 구조를 보면 방산이고 그리고 전동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이 이제 방산주로 분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정확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그리고 SKC 제가 최근에 조금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요. SKC가 어떤 회사냐? SKC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테이프 만들고 막 이런 회사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런 회사가 아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소재를 만듭니다. 2차 전지 소재 쪽이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 쪽이 66%, 반도체 쪽이 또 있습니다. 반도체 쪽이 13%, 이런 식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거죠. 제가 SKC를 추천드렸던 이유도 2차 전지와 반도체에 있어서 상당히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SKC를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SK그룹 내에서의 반도체 소재 역할도 하고 있지만 SKC 자회사 중에서 SK 앱솔릭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세계적인 반도체 유리기판 선도하는 회사입니다. 그 지분을 70%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SKC를 제품 매출 현황을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넣어놨는데요. 여기서 보면 SKC의 출자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SKC의 자회사인데요. SKC는 SK그룹 내에서 중간지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과연 그러니까 지주회사를 하는 종목들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또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뭘 만드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가 그 회사의 미래 비전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K 쪽을 보면 SK 앱솔릭스가 여기 있습니다. SK 앱솔릭스가 반도체 유래기판을 인텔과 SK 앱솔릭스가 거의 쌍두마차식으로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앞서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반도체 유래기판이 얼마나 성장성이 좋을 것이냐. 현재 AI가 미래 산업이 되면서 반도체 집적화, 반도체 대용량 데이터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데 반도체 유래기판이 앞으로는 그 역할을 할 것이다. 기존의 기판을 전부 대체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시장은 아마 수백조, 백조 이상의 그런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거기서 SKC가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다. 인텔이 2030년에 아마 대량 생산을 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SK 앱솔릭스는 2026년, 7년쯤 되면은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매출 구성이 뭐냐, 뭘 만드는 회사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지주사들은 어디에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 자회사가 뭐냐, 이것도 충분히 살피셔야지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현대로템의 부분인데요. 현대로템이 방산주로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과정에서 수혜되어 있습니다만 실적이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한 해고 올해 반기인데요. 매출액은 당연히 늘었고요.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1조 6,600원, 수치가 똑같죠. 그러니까 작년 한 해하고 반기하고 실적이 똑같은 그런 양상입니다. 그만큼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지수를 가격을 밀어 올리는 이런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고를 때는 그 회사의 내용을 알아야 되고 재무 구조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느 쪽에 방향을 두고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알아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버무려져서 그 기업의 가치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 회사의 가치를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회사의 가치고요. 이 가치를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PSR은 매출에 중점을 두고 있고 PBR은 현재 가치 그리고 PER은 현재 수익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PSR이 바로 미래 가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성장하는 종목이 미래를 반영하는 종목이고 가장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를 한 번만 보겠습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에코프로인데요. PSR이 왜 중요하냐. 에코프로의 실적을 보시면은 조금 흐릿합니다만 20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습니다. 여기서 급격하게 5천억에서 2조 분기 매출이 이렇게 늘어났죠. 2022년 10월부터, 2022년 1분기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보시면 주가는 2023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2023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러면은 매출이 저렇게 상승하는데 주가에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를 제대로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이렇게 성장하는 종목이 주가가 반영이 안 되네 해서 막 뛰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100배 가까운 그런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게 매출이 성장하는 기업의 무서운 모습인데요. 조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IT 관련주 삼성전자도 그렇고
우리 인터넷 관련주, 초기에 뭐 다음,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도 보면 초반엔 수익이 많이 안 나요. 초반엔 수익이 안 나고 적자가 나는 경우도 많지만 쿠팡도 마찬가지죠. 쿠팡 같은 경우는 초기에 워낙 돈이 없어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5조를 투자를 했습니다. 계속 몇천억의 적자가 났지만 거기서 손정희 회장이 본 것이 이 회사의 매출의 성장이 가파르다는 것을 본 거죠. 예, 그러면서 매출이 성장하면은 미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투자를 했던 겁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매출이 성장했는데 주식이 안 오르고 있으니까 뒤늦게 알아본 사람들이 뛰어들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PER의 현재 이익에 따른 이제 주식의 가치, PBR 현재 자산에 따른 주식의 가치도 중요합니다만 PSR 향후 매출의 움직임에 따른 이제 자산 주가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PSR이 조금 저평가돼 있다. 내년 PSR이 저평가된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이 있으면 무조건 사시라. 무조건 사시면은 대박이 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 분석에 있어서 기업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PBR, PER도 좋지만 PSR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기술적 분석 통해서 여러분들께 강의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